우리가 사전에 보낸 5가지 질문에 대해 A여중 측은 더 이상 새롭게 얘기할 내용이 없다는 간략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왜 주원이의 호소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리고 왜 피해자인 주원이가 전학을 갔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SS 방송국에서 인터뷰 광고로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다 물어갖다 보내드린다 하는 방송국에. 그렇게 출입 안 돼요. 아니 그 처음에는 여기가 저희 받았는데 예. 이게 답변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왜냐면 조금 저희는 그 얘기하시고 못 들으시면 이제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죠.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뭐 여기서 전화를 드려볼게요. 네네. 연결은 되지 않았고 A여중 측의 답을 끝내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가족이 A여중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시 학폭위를 열지 않은 학교 측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주원이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학교 가해자로 지목된 임설아 역시 다시 만난 주원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자신의 SNS에서 주원이를 비방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임설아의 입장이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당시에 욕을 하지 않았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알았어도 뭐 달라질 게 없었어요.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그냥 저도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주원이가 전학을 간 뒤로 그 일에 대해 잊고 지냈기에 남아있는 감정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올리고 한 거는 정말 생각이 없는 행동이 맞는데, 근데 그 전에 저한테 했던 행동은 정말 진짜 너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너무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그 친구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에 저는 공감을 못 하겠어요. 17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원이. 하지만 그 누구도 주원이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해자도 문도원같이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더 무기력감과 힘듦을 느낀 피해자들도 많았어요. 실제로. 난 저렇게 못했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럼 나는 영원히 여기 갇혀 살아야 되나? 이 상황에. 그래서 사회가 좀 더 전력해서 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도와줘야 된다. 그런 분위기든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피해자들은 억울하고 힘들고 또는 혼자 감내하다 또 다른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게 결국 반복일 거다.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금까지 오롯이 감당하며 살아야 했던 어머니. 내가 아이를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자책감, 끊임없이 생각을 하죠. 이랬으면 나았을까? 저랬으면 괜찮았을까? 수천 수만 가지의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떤 게 적절한 행동이었고 대처였을까? 그때 전학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강남으로 돌아오겠다는 주원이를 말렸더라면, 그때 수학여행을 보내지 않고 자퇴를 바로 시켰더라면 어머니에게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너 학교 안 가도 된다. 검정고시라는 것도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 말을 해도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미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대학을 안 가면 혹은 검정고시 출신으로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거.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힘든 내색 없이 부모님을 안심시켰던 주원이는 늘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속 깊은 딸이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자리 행복한 걸음으로 갈까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벌써 일어난 눈부신 해가 보여
아, 살고 싶다. 세상 전체에도 좋다. 살고 싶었던 17살 주원이의 죽음은 지금도 여전히 피해자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송 당시 유가족은 주원이의 죽음에 대해 A 여중은 물론 가해자로 지목된 임설아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중학교 1학년 때 겪은 학폭 피해가 그로부터 3년 뒤 일어난 주원이의 죽음에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전문가들은 만약 중학교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집돼서 당시 회의록을 통해 주원이가 어떤 고통을 호소했는지,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후유증을 겪었는지 등이 기록으로 남아 드러나게 되었다면 죽음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법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강화도로 전학을 갔던 주원이는 그곳에서 학교 생활을 문제없이 보내긴 했지만은 밤마다 악몽을 꾸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A 여중에서 겪었던 학폭 트라우마를 계속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A 여중에서는 주원이와 관련한 학폭위가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B여고에서는 주원이가 사망하고 난 후에야 피해자도 참석할 수 없는 그런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만약 주원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과연 언제였을까요? 너무도 많은 기회를 너무도 쉽게 놓쳤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 부모, 교사, 경찰 등에게 바로 알려서 가해 학생의 폭력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주원이가 사망한 뒤 도덕노트에서 발견한 주원이의 필기 내용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주원이는 물론 지금껏 벌어진 수많은 학폭 피해는 모두 이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 폭력의 경우 신체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 등 그 유형을 불문하고 피해 학생의 25%가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가해자 없음, 피해자 없음으로 끝나는 아이들의 허무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직도 어른들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주원이의 노트에 적힌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이건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임을 기억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권경애 변호사. 그녀가 그 무엇보다 이 말을 기억해 법정에서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